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 되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다가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1년에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숫자가 얼마냐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예.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인지 뭐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점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올라간 거야. 너무너무 놀라갖고 내가 여기 서울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의를 나가니까 전화해갖고 최고로 좋은 감염내과 의사 찾아서 우리 조카 좀 내가 조카 하나 잡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그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화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애가 화학과를 다녔던 애가. 근데 말라리아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때려쳤어요. 얘가 어렸을 때 성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화학과를 간 거야.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배우는 애가, 성우하고 싶은 애가 화학과를 가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삼촌 내가 학교 때려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자기가 옳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갖고 뮤지컬 학과를 들어갔어요. 뮤지컬 학과를 들어가고 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야. 화학과 다닐 땐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청음은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 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 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모으고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이번엔 내가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살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떨커덕 뭐가 걸려? 암이 걸려갖고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 은행의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비싸요. 1시간에 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더라고.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을 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나라가 넓어요. 102배가 나라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국영수를 잘해야 돼. 국영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뭐 국영수를 잘해. 국영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뭘 해야 되냐면 국영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뭐 물건 잘 만드는 거 제주고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줄만 알아? 국영수만 공부를 알고 있어. 국영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근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갖고 똑똑한 애들 모여갖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한 애,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뭐 특목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한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꼬부정해갖고 머리도 이상하게 해갖고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쫙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 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른데. 기숙사 생활 저기 막 7년 하고 신학교 10년 하고 신부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근데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그 호텔에 모여갖고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근데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 들어?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네.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고들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었는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 신부 3년을 했는데 16,000명 본당, 14,000명 본당, 5,000명 본당 보좌 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 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 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 하면은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부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표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쓰면 물 한 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을 때 물 한 개가, 여러분들 물 한 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피어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여,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은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은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이 서울의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봤자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남으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런 거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아이들이 요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은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이 사람으로 안 보여. C로 보여.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뭐 박근혜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래갖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을 디글 리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 등수가 없어.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았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해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갖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 안이 훨씬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1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1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원만은.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번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번 가면은.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가고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 하니까. 근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이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갖고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합격, 5시간 자면은 떨어져. 그러니까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요즘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그건 난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도 사복음이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4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 복음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는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세,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답이 헷갈리면.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 기사들보다 2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에요. 추월차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은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요. 비키라고.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켜잖아요. 내가 지금 천천히 가나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촌놈 유럽 여행기의 그 책에도 썼지만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가요.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은요, 4차선이 텅텅 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갖고 이 야구 방망이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을 건널려고 그랬는데 두 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보고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뒷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은요,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겠다면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2개 차선 여기만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대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하니까 요즘은 서요. 딱 우리가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2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 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쓰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 개 차선이니까 다 서갖고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에요.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올라와요. 주차 1층에서 이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이제 학원이 있어요. 그 딱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면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국영수를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 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배 있어요.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빙하기,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은 거, 400ppm이.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가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알아요? 300명,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 이런 대학, 요즘 뭐 MIT, 뭐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아,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무슨 뭐,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의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뭐,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아 있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랍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돼갖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요.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개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개들은. 내가 키우는 개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개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개, 나라고 한 번도 내가 얘하고 대화를 해본 적,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얜 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지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가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2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2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 한대요. 10%도 졸업을 못 한대요. 그 왜냐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이상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펴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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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그래요.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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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했는 줄 알아요? 730명이 자살해서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 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 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냥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탁 갖다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니을 니을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또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이면요, 뭐 테너, 저기 베이스, 이게 하면서 애들 8명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들이 12명, 그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선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아마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 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들여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을 놓친다는 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 놓치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간이 잘못하다가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네들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누가 반성 회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참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난 믿어요. 반드시 망할 거예요. 저 나라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돔을 하고 시스티나 성당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너 받고 싶은 돈 액수를 다 대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황 성하시여, 내가 재능을 하느님으로 받아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무슨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 봉헌하겠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입장료로 봉헌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돔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신라 호텔이 들어가요. 그 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래서 또 이번에 베드로 성당 가서 재봤어요. 신라 호텔이 진짜 들어가나? 근데 이 라인에 보니까요. 신라 호텔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잠실 운동장 2배 많은 거예요. 크기가. 이 야구 때리면 140m 끝에 가잖아요. 베드로 성당 이 잎에서 저 끝이 178m예요. 베드로 성당 잠실. 그 어마어마한 걸 지면서 미켈란젤로는 한 푼도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무슨 내가 보상금을 받느냐고. 이거 하나님 꽉 붙잡고 3분.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성가정 성당 가우디. 이 가우디는 지금 가경자예요. 복자 바로 밑에. 이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이 성당 하나님 집 짓는다고요? 옷도 아닌 그냥 집 짓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 성당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누워있으면 그 상거지 그런 거지가 그 천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돈 주면요 깨보면 막 동전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거 신축구 만다고 이렇게 갖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오로지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분이죠. 이게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분들 참 많아요. 하느님의 입장료죠. 저는 이번 2013년 3월 마지막 주에 잠비아를 다녀왔어요.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잠비아를 왜 가게 됐느냐 하면은 작년에 한 5월 6월경에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제3의 수도자들이 피정을 왔어요. 우리 교우들이 피정을 왔는데 수녀님들이 도우러 왔는데 수녀님 16분이 왔는데 한 분이 얼굴이 새카만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남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수녀님 왜 새카마냐고.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신부님 저는 잠비아에서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프리나 지역에서. 왜 농장을 하냐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굶어 죽어갖고 농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한테 농업을 가르쳐서 잠비아가요 우리나라보다 7배 커요. 남한보다. 땅이 엄청. 그리고 다 평지야. 다 평지. 근데 얘네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녀님이 나는 거기 농사를 가르쳐서 잠비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지금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수녀님 무슨 농장을 해요? 그랬더니 몇 평이에요? 그랬더니 80만 평이래요. 80만 평. 수녀님, 근데 한국은 왜 들어오셨어요? 17년 동안 거기서 사셨대요.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니 새카맹이에요. 암이 걸린 거야, 암이. 그래갖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더라?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갖고 돈 모으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내 사는 맛 책 팔은 인세가 한 2천만 원 들어왔길래 수녀님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신부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돈을 한 번에 주냐?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왜 주냐? 수녀님 무슨 소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 하느님 일하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수녀님이 이미 생태마을을 아프리카에서 꾸미고 있는데 내 일을 대신해 주는데 이 돈은 돈도 아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신부님 딱 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건 시작이다. 수녀님 앞으로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수녀님 내가 원래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근데 이미 수녀님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굳이 안 가도 수녀님만 도와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 셋, 위생사 선생님 셋, 그 다음에 대학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설계사 선생님 다 해갖고 20명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농업학교에 기자재, 대학으로 승진하는 데는 기자재가 필요하대요. 2천만 원어치. 그랬더니 또,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16,000명인데 2,000명이 에이즈 환자래. 무프리나 지역에 16,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2,000명이 에이즈래. 거기 영양제가 없어갖고 약을 못 넣는데. 그럼 거기 또 500만 원. 또 학교 타타샤라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또 타타샤 아주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 병원, 학교, 고아원을 다 운영을 하더라고. 학교에는 학생 하나가 10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책 살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그 수녀님 내가 책 다 사줄게. 그래갖고 책 다 사주고 오고. 그 고아원에는 또 우유를 못 먹어갖고 말라리아가 걸려도 약을 못 맞는데요. 그 우유값 다 대주고 오고. 그래갖고 한 5천만 원치를 대주고 왔어요. 대주고 왔는데 가보니까
80만 평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2만 평밖에 못 짓더라고, 수녀님이. 그래서 수녀님,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랙터를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수녀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수녀님이 나한테,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그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정말 수녀님들이야말로 꽃이다, 꽃. 교회의 꽃이다. 내가 이 수녀님들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나 혼난다. 내가 2억을 모아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거기 병원에 있는 수녀님이 우리 간호사를 공부시키고 싶대. 보내라, 내가 해주겠다. 수녀님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느님이 해주신다. 나는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때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2명이 2,000만 원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심히 바쁘신데 내가 1,000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표를 1,000만 원을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지금 벌써 5천만 원을 받아두고 이제 7천만 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연락하면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도, 형, 아프리카 돈 번 거 뭐 할 거야? 1,000만 원 기증해. 그랬더니 우리 또 형은 또 천사예요. 내가 돈 내려면 다 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시모님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번 7월 달에 개를 탄대요. 어머니 1,000만 원 하라고. 죽기 전에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게 소원이라며, 내놔 1,000만 원. 그래갖고 어머니 7월 달에 개 타면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1억 3천을 모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내가 20명의 주주를 모으는데, 그거는 주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는 여권에 도장 하나, 비자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국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뺏어갔어요. 뺏어만 가고 교육 하나 안 시킨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도둑질 하느냐고. 해가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해 질 시간이 없는 나라지, 해가 짓는 나라.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굴이 다 뺏어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원조를 해줘도 멋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80만 평에 그림까지, 그 지역 주민들 큰 산 집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와서, 거긴 또 아프리카인데도요, 1300mm가 빈님이 오세요. 잠비아는. 그래갖고 물도 많아요. 자본이 없는 거지. 개발만 하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잘만 꾸며놓으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원시지구 그대로 보존된 참 좋은 지역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술을 배워도 보람을 못 느꼈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거든요. 뭐 치과 돈 많이 버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의술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공부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 이광현이라는 선생님이 왔는데, 키가 1m 한 78 정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작년에 내가 멜버른에 강의를 갔는데, 난 이런 꿈이 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신부님 동참하겠습니다. 그걸 명함을 줬어요. 난 그거 잊어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요, 계속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보고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날라온 거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이가요, 뿌리가, 우리는 얕은 얘네들 굉장히 깊어요. 이가 이만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해. 그러니까 이걸 빼려니까 여선생님들은 그걸 못 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힘이 좋으니까 그걸 다 빼는 거야, 썩은 거를. 이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후배,
의사 선생들한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 한 10일 동안 자기는 정말로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고 그랬더니 3명이 또 지원을 했대. 또 수원에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 지금 뽑는 게 의사 선생님들, 트랙터 기사, 포크레인 기사,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 기술자 다 뽑아요. 다 뽑아갖고 내년 7월 달에 싹 모시고 가갖고 싹 해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싹 꾸며놓으면은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제발, 그 아프리카 내년에 여기서 가실 분들 자원하세요. 내년에 한 달 갈 거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러면은요, 돈도 많이 안 들어. 230만 원이면 돼. 비행기 뭐 3번 다 갈아타고 가면 돼요. 2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괜찮아요. 저는 작년에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면 암 환자들은 안 돼요. 암 환자들은 비행기 타면 뭐가 있어갖고 안 좋대요. 그런데도 나는 타고 다녀요, 지금도. 그럼 작년에 싹 진복 8탄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그냥 은총 그냥 받아갖고. 근데 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일하다가 죽는 건데. 그런 거 두려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죠. 하다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갖고 유세 부리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 공부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한 달만 맡기세요. 아프리카 한 달만 데려갔다 오면요, 얘네들 인간이 변해요. 왜? 걔네들 사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냥 맨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해도 돼.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서울 사람들은 나는 하층민이다. 참 내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뭘 못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온 국민. 아니 2,300억 2,000억 갖고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갖고 있어요. 나는요,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2,000억 있는데 80살이야. 쓰지도 못하고 억울해. 나 이거. 그 사람도 2,000억 놓고 죽어요. 그렇죠? 나 한 푼도 없어. 그래도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 진짜 억울한 건 2,000억 있고도 쓰지도 못한 사람은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000억을 의미 있게 봉헌하고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뺏기려고 무슨 벌진 아일랜드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얼마나 추해요. 국가로부터 도둑질한 걸 동생한테 맡겼더니 동생이 안 주네? 또 내놓으라고 그러고 주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느님께 되돌려줘야 돼요. 미켈란젤로 말처럼 되돌려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앞에 예쁘장한 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럼 몇 년 남았냐면 70년 남아서 70년. 뒤에 계신 우리 오늘은 할머니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아줌마들만 보여, 아줌마들이. 이것도 걱정이에요. 70 먹으면 70 먹은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처럼 보이는 거, 이것도 내가 보기엔 나쁜 거예요. 왜 늙어도 늙은 흉내를 안 내. 다 젊어. 근데 젊은 채로 그냥 집에서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미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50, 60 되면요, 아프리카에서 2년, 3년 살다가 가요.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서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쓰나 아프리카 가갖고 2천만 원 정말로 풍요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하느님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느님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렇게 잘 사는 걸 모르고 일본하고 중국이 그렇게 강대국인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항상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역사에 어떤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
부모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 버는데 너무 눈이 빨개져 있는 것 같아요. 번 돈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사회에 소외되어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이제 먹고 살 만큼 다 살아요. 제가 이제까지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또 아프리카 자원봉사 다닌다고 다녀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 있게 쓸 줄을 모르는 거지, 출세도 이 정도만 하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누구를 꽉 붙잡고 사느냐? 하느님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삶의 질을 높여야 돼. 삶의 질의 기본은 뭐냐? 신앙이야, 신앙. 언제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 나라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해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나 여권이 없는데요. 여권이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여권 어떻게 마련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목말랐을 때 나한테 찾아와주고 옷 입혀주고 물 먹여주고 그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너희들 하늘나라에서 준비한 상을 받아라. 그러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우리가 당신 언제 그렇게 천대했다고 그러냐고. 내 이웃 중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어 사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게 곧 누구한테 돌보지 않는 거다? 나를 돌보지,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다. 하늘나라 여권 준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한테, 특히 아프리카, 잠비아, 물론 우리 이제 내년에는 제가 페루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많이 갈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못 가더라도 어떻게? 동참이라도 해라. 동참이라도 해라. 예, 그게 하늘나라 여권 탁. 그래서 딱 비행기 탈 때, 저기 막 수속할 때 베드로 성인이 여권, 그럼 여기 있습니다. 딱. 여권 어디 있지? 이거 내가 먹고 사느냐고 바쁘고 여권 준비 못 했네요? 그럼 넌 저리 어두운 데로 가라.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정말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난 이제 누구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내 여행은 환상적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시면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도 즐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니고 집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종이 등기 필증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하는 것보다 쉽게 평수를 넓히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집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 집을 샀다는 것은 성공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산을 성큼성큼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노후 대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를 빠져나와 저출산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옮기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다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집값은 하락했지만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닙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는 것은 노후 준비가 기반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쳐가며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거라고는 이제 집 한 채뿐인데 노후에 살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절대 눈길조차 주면 안 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구할 때 이건 정말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평수를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여유자금을 꼬박꼬박 은행이자로 납부하면서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후에 월급이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대출 금리가 비싸서 가게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평수를 넓힌다고 해도 노후에 평수를 넓히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이 결혼하고 아들, 딸, 손자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사던 보기에 작은 집이 민망해서 이사를 결심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사돈이라는 평수 가지고 따지고 들 일도 없을 테지요.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집에서 자고 가는 자식들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에는 자식들도 부모 집보다는 가까운 숙박시설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아침에 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이 자고 갈까봐 빚까지 내서 노후에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은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부동산 바람 따라 투자한 뒤에 하루하루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평이라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0평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지만 오락과 친교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노화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낸 은퇴 이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늘어나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여가 시간을 취미 활동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렴한 식비의 끼니도 든든하게 해결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는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관리하기에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기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의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다란 껍데기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에서 50m 내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노후 생활에 가장 적합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먼 거리 외출도 어렵게 돼요. 자칫하면 고립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우면 이동은 물론 물건을 사는 일이나 병원에 다니는데도 얼마나 편할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자녀와 매번 동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처럼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질환들, 만성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 공기가 맑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꿈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번잡한 도시에서 바쁘게 종종거리며 평생을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 한적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대형 병원과 가깝고 배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고독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12년 동안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는 꽃꽂이,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이 180여 개에 이르고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도 주민 스스로 맡아서 하는데 이는 거주하는 노년층의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지는 인정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해서 서로의 일상을 챙겨줍니다. 이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나이 들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한적한 전원주택은 더욱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지 마시고 월세 내며 먼저 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노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나 집에 큰 돈 묶이지 않은 채로 해보고 싶은 전원 생활을 해보다가 다시 도시 생활이 그립고 필요할 때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돌아오시면 된다고 말이죠. 5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야외 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요. 산책로 인근 주거지는 일단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주거 쾌적성이 매우 뛰어나고 또 사계절의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집 가까이에서 산책을 즐기게 됨으로써 몸에 해로운 좌식 생활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는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대, 30대의 신혼 시절에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노후용 집은 평수가 너무 넓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나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집을 줄여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 2명만 덩그러니 남았으니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곧 사위나 며느리도 생길 것이고 사돈 보기도 그렇고 또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사는 집은 비좁다 하는 생각에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넓은 평수 아파트는 크나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가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는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큰 평수에 살면 노후 자금으로 챙겨둔 여유돈마저도 집에 더 투자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수 넓은 아파트는 향후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중후반을 잘 보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중년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7계명을 준비했습니다. 1.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 마련이다. 비교하다 보면 남들보다 앞서 나가 이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면 살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타인을 인정하면 내가 지는 거라는 고지식한 가치관으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좁은 시야에 갇혀 점점 고립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승패에만 연연하며 편협한 사고에 빠지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을 내려놓자. 세상에 유일한 정답은 없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 점점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지 못하면 점점 더 어리석어질 뿐이다. 2.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인생은 실험의 연속이다. 나는 50세쯤에 정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그때부터는 세상에 다양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답을 찾고자 더 폭넓은 독서를 시작했다. 간혹 세상 만사에 정해진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직접 부딪혀 보기도 전에 모범 답안만 찾으려고 한다. 이미 마음속으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입맛에 맞는 책만 골라 읽는다. 반대로 절대적인 정답은 없으며 실제로 해볼 때까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끝없이 넓어질 것이다. 인생은 실험하듯이 살아야 한다. 당신이 오늘 점심으로 라멘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항상 가던 단골집에 가면 틀림없이 맛있는 라멘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단골집 옆에는 다른 라멘집도 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가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맛집인 모양이다. 왠지 꿀꿀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한 날 그 라멘 집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기대하지도 못한 색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다. 물론 맛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저 오늘 실험은 실패라며 가볍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소소한 변화를 계속 시도하면 삶이 즐겁고 풍요로워진다. 일상에 작은 재미가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을 갖고 무엇이든 직접 경험해보자. 3.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나이가 들수록 사고방식은 점점 보수적으로 변한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들이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나 듣지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일은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켜야 할 나름의 선을 그어놓고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내디디려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 그만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쇼핑몰에서 진한 빨간색 셔츠를 발견했다고 하자.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뻐서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옷을 입으면 너무 눈에 띄겠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음만 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 주저한다.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정말 많다. 비웃음을 받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입고 싶다면 일단 입으면 된다. 오히려 잘 어울리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입고 길을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감히 버리자.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점점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일까 걱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사람과 대화 나누는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저것 새롭게 시도해봐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즐길 수 있고 더불어 노년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낮출 수 있다. 4.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노후 자금에 손대지 않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할 필요 없다. 그보다는 돈을 쓰고 풍요를 즐기며 지금 당장 행복을 느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노후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 5년만 더 버텼다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 야지라고 생각하며 절약하고 있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5년 후에 당신이 여행을 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이 꿈꾸는 그 여행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5년 안에 다른 일이 생겨 큰 돈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갑자기 이상이 생겨 당장 내일부터 침대에 누워 간호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즐길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지금 참고 노력하면 언젠가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은 내려놔도 된다. 그보다는 지금 즐기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즐기며 충실하게 살길 기원한다. 5. 남과 비교하지 말자.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은 고령자가 치매 환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마치 자신에게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듯 치매 환자를 부정적이고 한심하게 보는 듯하다. 이는 고령자가 고령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그들은 정신이 또렷하고 거동도 잘하며 암에도 걸리지 않았고 성인용 기저귀를 찰 필요도 없으니 비슷한 연배의 타인과 비교해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그들도 언젠가는 노쇠해서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패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치매는 오래 살면 언젠가 걸리는 병이다. 나의 의지대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걸리냐 늦게 걸리냐 내 문제다. 지금 당장 치매가 아니라고 안심하며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주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 다음 교훈을 항상 마음에 새기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제각각 태어나 모두 함께 나이 드는 존재가 아닌가. 6. 답은 스스로 찾자. 우리는 살면서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아간다. 나이를 먹으며 실패와 성공을 수없이 반복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고 배운다.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언정 60대쯤 되면 몸으로 경험에 단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감각과 직감을 바탕으로 얻어낸 답은 옳다고 믿어도 된다. 특히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서로 거리를 두며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각종 건강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스스로 가장 잘 지킬 수 있다. 생활 방식이나 건강과 관련해서는 직접 생각해서 내리는 답이 최선의 해답이다. 인생의 큰 결정들도 마찬가지다. 이혼하거나 사별하고 혼자가 된 당신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고 하자.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뜻이 잘 맞는다. 다시 결혼하고자 준비하며 주변에 알렸더니 자식들과 친구들은 분명 재산이 목적일 것이라며 반대한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새로 만난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믿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지는 당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결혼해서 생활하는 당사자는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결론도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내려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무슨 일이든 타인의 생각보다 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결정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야 한다. 7.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이기고 지는 일에 집착하거나 고정관념, 당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이유도 남의 눈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타인을 무시하고 폐를 끼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싶으면 주저 말고 입자.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흰머리가 싫다면 과감하게 염색을 해보자. 그런 당신을 보고 어떤 이는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새치가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족이라며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자기만족을 자만심처럼 생각해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자기만족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심리 상태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기분, 행동, 신체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감정과 애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햇살 좋은 날, 배우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보자. 나이값 운운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 시인 가와다주는 황혼에 찾아온 노년의 사랑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좋아하는 무언가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꼴불견이거나 나이값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인생의 절반쯤 왔으니 남은 절반은 원하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이 뭐라고 하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 마인드셋 7계명이 이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